이 집에서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틴 사람은 결국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으로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이 집에서는 며느리가 늦잠을 자는 게 죄였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규칙. 시집살이는 늘 새벽의 공기부터 달랐다. 아직 밤의 기운이 집안에 눌어붙어 있는 시간. 나는 알람이 울리기 전 스스로 눈을 떴다. 깊이 잠들지 못한 채 뒤척이다가 맞는 새벽은 늘 무거웠다. 혹시라도 늦잠을 자면 그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몸을 일으키자 차가운 방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따뜻함보다는 긴장이 먼저 몸에 배었다. 방문을 열고 나오면 길게 뻗은 복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잣집이라 자랑하던 넓은 집, 하지만 내게 이 복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려야 하는 시험장 같았다. 부엌으로 향하며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다. 며느리는 조용해야 한다는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했다. 불을 켜는 순간 이미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마치 밤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처럼 늘 같은 시간, 같은 모습이었다. 일찍 일어났네. 어머니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늘 평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말없이 쌀통을 열었다. 쌀을 씻는 횟수, 물을 갈아주는 타이밍, 손놀림 하나까지 신경이 쓰였다. 첫날 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다. 쌀은 사람 마음처럼 다뤄야 해.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국을 끓이며 간을 볼 때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싱거워도 문제, 짜도 문제였다. 결국 결과가 어떻든 며느리 탓이 된다는 걸 이미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아침상이 차려질 즈음에도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남편 민수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 아들은 회사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자연스럽게 내 자리를 낮췄다. 며느리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챙기는 게 당연하고 아들은 늦잠을 자도 이해받는 존재였다. 상을 차리며 나는 마지막 자리를 비워두었다. 함께 앉아 먹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며느리는 먼저 먹지 않는다는 규칙을 공기처럼 배웠기 때문이다. 식구들이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서서 대기했다. 국이 식지는 않는지, 반찬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살폈다. 민수가 잠깐 나를 보며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뜬 뒤에야 나는 남은 반찬으로 조용히 아침을 대신했다. 창밖에서는 아침 햇살이 슬며시 들어오고 있었지만 내 하루는 이미 절반이 지나간 느낌이었다. 그렇게 또 하루의 시집살이가 시작되고 있었다. 결혼 직후부터 어머니는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말로는 집안 규칙이라 했지만 그 기준은 매번 달라졌다. 아침상은 7시에 차리라 하더니 어느 날은 6시에 왜 안 나왔냐고 했고 반찬 수는 늘 충분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부족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틀렸다는 사실만 남았다. 어머니는 일부러 민수가 없는 시간대를 골라 나를 불러 세웠다. 며느리는 말대꾸 안 하는 거야. 그 한마디로 모든 대화는 끝났다. 설명은 변명이 되었고 침묵은 무능이 되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그 침묵은 다시 성의 없음으로 돌아왔다. 하루는 어머니가 집안 족보 이야기를 꺼냈다. 거실 한가운데에 나를 앉혀놓고 조상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집에 들어왔으면 이 집 사람이 돼야지. 그 말 뒤에 따라온 것은 친정과의 거리두기였다. 전화 횟수, 방문 횟수까지 세세히 따졌다. 나는 결혼과 동시에 이전의 삶을 반납한 사람처럼 취급되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도 웃으며 넘겼다. 엄마가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남았다. 보호해야 할 사람을 설득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어머니의 방식은 서서히 나를 고립시켰다. 친척 모임에서는 늘 내가 빠졌다. 집안일이 우선이지. 친구 약속은 사치가 되었고 직장일은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여야 했다. 세상은 점점 집안으로만 축소됐다. 어느 날 친정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 통화는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고 그날 저녁 나는 긴 시간을 서서 설명해야 했다. 집안일 못하는 며느리가 친정 타령은 잘한다는 말이 반복됐다. 민수는 그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침묵은 여전히 그의 선택이었다. 결정적인 장면은 가족 모임에서 벌어졌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며느리가 예민해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웃어야 했다. 아니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집에서는 울 곳도 기댈 곳도 없다는 것을. 고립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다. 명절 전날부터 어머니는 나를 부엌에 세워두었다. 쉬라는 말은 없었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어머니는 보지 못한 척했다. 손이 느리면 일이 늘어. 그 말이 기준이었다. 새벽까지 불 앞에 서 있다가 잠시 벽에 기대자 어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며느리들은 체력이 문제야. 그 말은 다음 날을 위한 예고처럼 들렸다. 명절 아침 친척들이 도착하자 어머니의 얼굴은 바뀌었다. 웃음이 환해질수록 나를 향한 말은 더 날카로워졌다. 상 위에 오른 나물 하나를 집어들며 어머니는 말했다. 이건 간이 안 맞네. 그리고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덧붙였다. 그래도 며느리가 해온 거라 말은 못하지.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어머니는 나를 거실 한가운데 세웠다. 며느리 교육은 다 같이 해야 기억에 남아. 그 말과 함께 하나씩 지적이 쏟아졌다. 손버릇, 말투, 친정 이야기까지. 민수는 옆에서 술잔을 비우며 웃었다. 누군가 말렸다가도 어머니의 한마디에 다시 잠잠해졌다. 그날 나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라 본복이었다. 밤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간 뒤에도 처형은 끝나지 않았다. 쌓인 그릇을 정리하다가 나는 결국 주저앉았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말했다. 이 집 며느리 자리는 내가 선택한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판결이었다. 명절 이후 어머니의 통제는 노골적이었다. 외출 시간, 통화 상대, 심지어 친정에 가는 날까지 보고해야 했다. 휴대폰이 울리면 어머니의 시선이 먼저 날아왔다. 집안일 먼저 끝내고 통화해. 민수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동의처럼 작동했다. 몸은 빠르게 망가졌다. 새벽에 눈을 뜨면 심장이 먼저 뛰었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병원에 가겠다는 말은 허락되지 않았다. 집안일 핑계로 아픈 척하지 마. 그 말은 내 몸을 내 것이 아니게 만들었다. 결정적인 날은 비 오는 오후였다. 부엌에서 컵을 놓치자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이래서 며느리는 집안격에 맞아야 해.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짐을 쌌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와. 협박은 분명했다. 민수는 그 말 앞에서 나를 보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가방을 내려놓았다. 도망칠 권리조차 허락되지 않은 막장의 바닥에서 나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날 새벽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가장 먼저 병원을 향했다. 응급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보호자 서류를 챙기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밤을 보냈다. 민수는 늦게 도착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내가 옆에서 제대로 모셨으면 이 지경까지 왔겠니? 응급실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은 또렷이 꽂혔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언급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왔다. 봐라, 집안이 편해야 사람이 오래 사는 거야. 책임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다. 민수는 의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공식적인 유죄 선고처럼 느껴졌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보호자 대기실에서 어머니는 친척들 앞에 나를 앉혀놓고 말했다. 며느리가 집안 살림도 못하고 사람도 못 챙긴다. 나는 병원에서도 증명해야 했다. 내가 무능하지 않다는 것. 그러나 그 증명은 어떤 결론도 바꾸지 못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했다. 이 일 끝나면 내 자리도 생각해보자.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통보였다. 병원에서도 나는 여전히 시험대 위에 있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자 어머니는 다음 수를 꺼냈다. 서재로 나를 불러들여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혼 합의서였다. 이 집은 체면이 중요해. 깔끔하게 끝내자. 조건은 명확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 것. 밖에 나가 말하지 말 것. 대신 조용한 합의였다. 민수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머니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집이 시끄러울 때가 아니야. 그 말로 모든 것이 정리되는 듯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랑도 결혼도 재산 앞에서는 조정 가능한 항목이라는 것을. 며칠 뒤 어머니는 내 명의로 된 작은 적금을 언급했다. 결혼 전에 모은 거라며?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정리하자. 그 순간 나는 덫을 보았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빈손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과정.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반격을 결심했다. 울지 않았다. 대신 기록했다. 날짜, 말, 서류, 목격자. 병원에서 들은 말까지 모두 적었다. 침묵으로 버티는 단계는 끝났다. 이 막장의 끝에는 반드시 다음 장면이 있어야 했다. 시아버지가 회복기에 접어들자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병실을 오가며 간호를 도맡은 사람은 대부분 나였다. 약 먹는 시간, 재활 일정, 식단까지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 의사와 간호사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예전 같으면 사사건건 지적했을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날카로움이 담겨있지 않았다. 퇴원날 아버지는 집안 식구들을 거실에 모이게 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던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번에 내가 살아난 건 며느리 덕이 크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친척들에게도 소문은 금세 퍼졌다.
그동안 말없이 일만 하던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을 지켜낸 사람으로 나를 보는 시선이 생겨났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말투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명령처럼 떨어지던 말은 부탁으로 바뀌었고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은 좀 쉬어라. 그 짧은 한마디가 이렇게 낯설고 따뜻할 줄은 몰랐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숨을 조금 깊게 쉴 수 있었다. 민수의 각성은 반성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그것은 공포에 가까운 깨달음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날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쓰러졌다면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그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민수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그 말에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피하지 않았다. 아내는 참고 버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엄마가 상처 주는 거나 이제 못 봐.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집안에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이 멈춘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들에게서 눈을 피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불러 세우지 않았다. 명령도 비교도 사라졌다. 민수는 행동으로도 달라졌다. 집안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친척들 앞에서는 분명히 말했다. 아내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변명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고백처럼 들렸다. 그날 밤 민수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드라마 같은 장면이 아니라 너무 늦어버린 사람의 자세였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부유했고 여전히 넓었지만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는 않았다. 아침은 여전히 일찍 시작됐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는 먼저 일어나 부엌에 섰고 어머니는 더 이상 당연하다는 얼굴로 앉아있지 않았다. 어느 날은 말없이 설거지를 도왔고 어느 날은 내게 밥상을 맡겼다. 권력이 아니라 선택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어느 오후 마당에서 나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나갈 줄 알았다. 그 말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땐 붙잡는 법을 몰랐어. 그 한마디는 사과였고 패배였으며 인정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부정당하고 있지는 않다는 건 분명했다.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한 뒤 가족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이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며느리다. 그 말은 나를 왕좌에 올리는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을 증명해주는 문장이었다. 나는 여전히 며느리였지만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는 존재는 아니었다. 부자시댁의 진짜 반전은 돈도 체면도 아니었다.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결국 집의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떠나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나의 승리로 남았다. 어떤 집이든 가장 조용히 버틴 사람이 결국 그 집의 중심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자신을 지켜낸 한 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